제천에서 시청 중인 김재웅님 감사해요. 한국은 13조도 없는 약소국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고 삼성전자 반도체에는 100%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삼성의 지분 21%를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공식화했죠. 트럼프식 막무가내 압박에 전 세계는 이번에도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 믿었죠. 그러나 정확히 24시간 뒤 세계 최강 펜타곤의 전장 지휘 시스템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꺼졌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조기 경보가 멈췄고 전투기 계기판마저 줄줄이 오류를 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병원 네트워크가 잇따라 무너지고 미국 전역 23개 주의 응급 시스템마저 연쇄적으로 마비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 패닉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때 CNN과 BBC에서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대한민국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급소를 찔렸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디아 모건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전략자문으로 일하고 있죠. MIT와 하버드에서 전략학 박사과정을 마쳤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동북아 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지하전략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죠.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빨간색 표지의 기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국에 방위비 13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옵션을 발표하겠다고 하십니다. 순간 담당 장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13조 원이라니요. 한국 국내 총생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요구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13조라면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겉으로는 선진국인 척하지만 속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 아닌가?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며칠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국방부,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한국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부자 코스프레하는 가난뱅이죠. 삼성도 결국 우리 기술 없으면 휴지 조각 아닙니까? 보수 성향의 의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을 때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거죠. 맞습니다. 결국 한국이 하는 건 동맹쇼일 뿐입니다.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예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때 제 확신은 확고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결국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거든요. 청와대에서 긴급 위기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주한미군 철수 협박. 이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을 요구하는 거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한국 정부라면 미국의 압박에 당황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동료들과 퇴근길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디아,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할까? 요즘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애플도 못 돌아간다던데. 그래도 핵심 기술은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한국은 결국 조립 공장 수준이에요. 제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날 오후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경제지표, 기술특허, 국방 예산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 말이죠. 그런데 숫자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퍼즐 조각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뉴스를 확인하니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국 제재 시나리오, 치명적 허점 있다. 기사를 읽어보니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를 제재 시나리오에 넣어뒀지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반도체, 통신, 국방 분야에서 미국 시스템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한국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리디아, 한국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직접 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와야겠어.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할 것 같은데요. 결국 허세뿐일 테니까요. 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현장에 가면 제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맞서겠다고 하는 건 그냥 정치적 쇼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확신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균열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신이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출발 전날 국방정보국에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때 본 자료들이 제 생각을 더욱 굳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전명 사일런트 앵커, 한국 고립화 시나리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담당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무기 수출 제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투자 차단, 삼성 공급망 고립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거죠. 자료를 넘겨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별 타격 시나리오, 금융 제재 방안, 심지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유도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조용히 가라앉게 될 겁니다. 마치 바다에 묶인 닷처럼 말이죠. 제가 서류를 덮으며 한 말입니다. 그때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의 체계적인 압박 앞에서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상무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제적 압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입니다. 지분 21%만 확보하면 게임이 끝나요. 한국 정부가 반발할 테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만 키우면 됩니다. 동료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요? 동맹국에 대한 처사치고는. 한국은 쇼에는 능하지만 결국 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조금만 압박해도 금세 무너질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성장한 나라가 감히 미국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정보를 담당자가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세종청사에서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화면에 나온 장관의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달리 매우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가 한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제재 시나리오에 넣어뒀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반도체, 통신, 국방 분야에서 미국 시스템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계획을 한국이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디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직접 한국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 와야겠어. 현장에서 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한국은 결국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제가 여전히 자신있게 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장관의 단호한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출발 전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제 지표, 기술 특허, 군사력 같은 기본 데이터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분명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마 한국이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의 압박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 지미 오웬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미는 영국 출신으로 전직 MI6 요원이었어요.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전략자문을 맡고 있죠. 리디아, 한국 가서 뭘 확인하려고 해?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맞설 능력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려고요. 제 생각엔 그냥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높아요. 글쎄, 요즘 한국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특히 삼성 같은 기업들이 꽤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 지미의 말에 순간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현실을 마주하면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미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허세와 과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서에 담아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 장관의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안감이 얼마나 정확한 예감이었는지 몰랐을 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체계적인 준비였습니다. 평소 해외 출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손님을 맞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상무부 리디아 모건 박사님이시죠? 저희가 준비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미국 정부 관계자가 오면 어느 정도 긴장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측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동안 한국 측 관계자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오늘 보실 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따라올 수 없다니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미국 기술의 응용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캠퍼스에 도착하니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보여준 시연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는데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이었어요. 김순민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연구자였죠. 지금 보시는 F-35의 계기판과 핵심 시스템들, 이 모든 게 삼성 반도체로 작동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삼성이 미군 장비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순민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전투기의 시스템이 순간 정지했어요.
계기판에 불이 꺼지고 통신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눈을 감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 부품들 삼성 반도체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김순민 박사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한국 기업의 부품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색하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실제 데이터입니다. 미 국방부와 공유하고 있는 공식 자료예요. 김순민 박사의 답변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GAA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본 적 없는 형태의 반도체였습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 보였어요. 김순민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반도체가 들어가야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핵심 시스템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규모도 규모였지만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나오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에 들어갑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오후에는 세종청사에서 전략 대화가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미국 대표가 주도권을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한국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프란츠 슈타이너 외교관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요. 그래도 군사력 면에서는 여전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유럽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예요. 나토급 신뢰를 얻고 있다고 봐야죠. 슈타이너 외교관의 말이 저를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불과 30년 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외교력까지 막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현실의 한국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미 오웬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미, 상황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라요. 뭔 일이야? 한국이 생각보다 약해? 아니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삼성 반도체 없으면 우리 전투기도 제대로 날 수 없을 정도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지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야? 그 정도야?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만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분명 한국에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동맹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한국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일본 방위성으로 향했어요. 마스다 켄지 참사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스다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담당을 맡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었죠. 방위성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평소 일본 정부 청사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리디아 박사님,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많은 걸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마스다 참사관이 저를 맞으며 한 첫마디였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회의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스다 참사관은 처음에는 여전히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말들을 했어요. 삼성 기술이라고들 하지만 결국 내부용 쇼 아닙니까? 한국은 늘 말이 앞서는 나라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말은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참사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본 삼성의 기술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마스다 참사관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특히 최신 공정 기술에서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시다 내각에서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나요? 그게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기술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마스다 참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조롱 뒤에 감춰진 건 두려움이었다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상원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의원들의 반응이 예상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죠. 보수 성향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동조했을 텐데 이번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제가 본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직 동료들 앞에서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유럽 각국 외교관들과의 회담이 있었어요. 브뤼셀에서 온 전략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를 기억하세요. 삼성 없으면 한국은 무너질 뻔했잖습니까? 프랑스 외교관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독일의 슈타이너 외교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삼성 자체가 곧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출 규제를 버텨낸 건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거죠.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슈타이너 외교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 유럽 기업들에게도 필수가 되고 있고요. 슈타이너 외교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일본에서 느낀 위기감, 유럽 외교관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인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미, 저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왜? 뭔 일이야?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동료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내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써야지. 팩트대로 말이야. 지미의 조언이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들을 뒤집는 보고서를 쓴다는 건 제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 전체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압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편견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는 시각,
미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이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도 생겼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 나라라면 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걸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격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아침 8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브리핑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뉴스였는데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정부 지분 요구 공식 거부. 자료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 평택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혁 부장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민혁 부장은 삼성전자 전략기획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었죠.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분 21% 요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였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필요시 미국 내 공장을 전면 철수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철수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미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거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모두들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군 무기 체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김순민 박사가 주도한 F-35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레이더가 작동을 멈췄어요. 마치 전투기가 갑자기 눈과 귀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순민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삼성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최신 무기 체계의 37%가 이런 식으로 멈춥니다. 방청석에 있던 외국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약점을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김순민 박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미국의 약점을 드러낼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이걸 전 세계에 공개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동료 하나가 제게 말했어요. 리디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한국이 우리 군사 기밀을 폭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드러난 거죠. 제가 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약점만 드러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위기 대응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다. 반도체에 관세 100% 부과해라. 삼성에 무릎 꿇리라고. 하지만 참모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각하, 그 타격은 우리 쪽에도 옵니다. 우리 기업들도 삼성 부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분노가 이해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미 오웬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하게 나오네. 삼성 공장 철수까지 언급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야. 그런데 그게 허세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철수하면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화낼 만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 지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무부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는 정말 심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동료가 질문했어요. 담당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당장 중단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방 시스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별로 없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모두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김순민 박사가 보여준 시연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준비된 것이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곤경에 빠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급소 폭격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삼성의 급소 폭격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미국과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강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마치 상처받은 맹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반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언론 총공세였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각종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폭스뉴스가 선두에 섰어요. 한국 핵보다 위험한 나라. 동맹을 배신하는 삼성의 실체.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은 동맹 배신 기업. 미국 안보 위협하는 반도체 독점. CNN까지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을 향해 포화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 공세가 펼쳐진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공포에 휩싸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 별거 아닌 나라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후에는 일본 도쿄에서 온 소식이 더 흥미로웠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정보였습니다. 마스다 외교관과의 통화 내용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삼성 오지 기술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장난감 수준이죠. 마스다 외교관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일본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칠 전 마스다 외교관을 직접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떨리는 손을 기억했습니다. 조롱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묘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한국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수 야당이 주도하는 시위였는데 규모가 상당했어요. 정부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파괴하려 한다. 야당 대표의 연설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시위대가 몰려들고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미 오웬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미, 한국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이게 압박의 파급력이야. 외부 압력이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지. 지미의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 파도에 한국이 가라앉을까요? 제가 본 한국은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글쎄,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부 분열이 시작되면 무너지는 게 빨라.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더 그래. 지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그들의 자신감과 체계적인 준비를 생각하면 이런 압박 정도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한다. 프랑스 외무부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연합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의 반응은 달랐어요.
슈타이너 외교관이 언론에 한 인터뷰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 독일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상무부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국방 분야 협력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요. 회의실은 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리디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 한국에 다녀왔으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맞춰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압박으로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국의 협박에 굴복하자는 건가요? 누군가가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한국 없이는 정말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한국 내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저는 왠지 한국이 이겨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과 준비된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외부 압박에 쉽게 굴복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압박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변화는 동료 루카스 베일로부터였어요. 루카스는 국방정보국에서 동북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루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리디아, 큰일 났어.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관련 보고서를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뭔 일이에요? 대통령이 소리쳤다고 해. 이게 진짜냐? 라고 말이야. 군사 인공지능, 반도체, 오지 통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보고서였어. 루카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리디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없어. 완전히 다른 나라야. 저는 루카스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전체가 얼마나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지 깨달아서 두려웠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엔 화를 냈지. 하지만 점점 침묵하더라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뭘 놓쳤는지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어. 이 소식이 워싱턴 전체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부터 유럽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폴란드였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오지 군사 네트워크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그날 오후 독일의 슈타이너 외교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디아, 상황이 바뀌고 있어.
이제 우리는 서울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지만 워싱턴은 늦었어. 한국이 제시하는 기술적 솔루션들이 우리에게 더 유용해 보여. 슈타이너 외교관의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독일이 미국보다 한국을 우선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였거든요. 독일뿐만 아니야.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이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계 질서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서방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핵없는 초강대국의 전략.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 전략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오지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무인기가 완벽하게 동조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기술입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질서 자체가 무너졌구나.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어요. 호주가 한국산 잠수함 구매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는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영국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의 말이었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미 오웬스와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디아, 이제 정말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워싱턴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야. 지미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이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고립되는 건 우리 쪽일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중동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각국 대표들이 미국 대신 한국의 제안에 더 주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평화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이 외교적으로도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이상한 자신감의 정체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순민 박사가 보여준 시연도, 민혁 부장의 당당한 발표도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세계가 서울을 바라보고 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저는 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국 정부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지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선택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제시하는 나라로 공식 선언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외교 선언을 듣기 위해 120개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마디가 저를 깊은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기술로, 군사력이 아닌 혁신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0개국 대표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CNN 앵커가 생중계로 논평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으로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유엔 총회가 끝나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외국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우리나라가 대단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시내에 도착하니 삼성 본사 앞 대형 스크린에서 유엔 외교 선언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됐어. 한 시민의 외침이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핵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잖아요. 젊은 대학생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모두 담아내야 했어요.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5년 전략대등 선언, 한국의 도전과 미국의 선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지금의 인식 사이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한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정확한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에 불이 켜져 있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미 오웬스에게 마지막 통화를 걸었어요. 지미, 보고서 완성했어요. 어떤 결론이야?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최선이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핵무기 없이도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목격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 패권을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현명한 외교로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거든요.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배우게 해준 거죠. 워싱턴에 도착해서 제출할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담았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남을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남이 따르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도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가. 저는 제 보고서가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